정희야, 거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어? 손님들이 기다리다 지쳐 죽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벽을 뚫고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날이 선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와 정확히 제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친척 어른 30명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앉아있는 그 앞에서 마치 평생 시켜온 하녀를 다루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잠깐 멈췄습니다. 찰나의 정지였어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고 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그러고 나서야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감출 수 없었어요. 1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기술마저 제 손을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아침부터 부엌에 처박혀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 꼴이야? 어이구,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뭐야? 내 아들한테 시집와서 그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거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 문을 향했을 거예요. 저는 그 시선들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피부로, 등으로, 뒷목으로 느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느낌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걸 저는 이 집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저러니까 애도 없지. 어느 친척분의 목소리였어요. 낮게 말씀하셨지만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이 이야기가 제 안에서 어떤 감각을 건드리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건 오래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서였어요. 병원도 다녔고 시술도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희 부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그건 제 결함이었고 제 죄목이었고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며느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 국자를 쥐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국자를 쥐고 있었고 설령 손이 비어 있었더라도 거실에서 시선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닦는 행동은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맺히는 눈물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43세 나이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모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쌓여 터지려는 건지 그 불씨가 어디까지 번져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그 불씨를 볼 때마다 손바닥으로 덮어 눌러왔어요. 꺼야 한다고, 타면 안 된다고, 이 집에서 내가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눌러왔는데 오늘은 손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덮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30명의 친척들 앞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1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것이 마침내 터진 거였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43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속 어딘가가 단단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조여오는 느낌 뒤에
이상하게 후련한 감각이 따라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름이 잡힌 상처를 마침내 터뜨렸을 때 처음에는 더 아프지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깨끗해지는 것처럼요. 혹시 저와 비슷한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으면 합니다. 그날은 1월 둘째 주였어요. 시어머니 칠순을 2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있는 시댁 오래된 빌라 부엌에서 저는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겨울의 찬바람이 낡은 창틀 틈새로 끊임없이 스며들어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집 부엌에서는 장갑을 끼는 게 허락된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그냥 맨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몇 년 사이에 무언가 학습된 거겠지요. 부엌 싱크대 옆 벽에는 13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걸려있던 낡은 달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2013년 달력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제가 떼어내려고 했어요. 누렇게 바랜 달력이 보기 좋지 않아서 새 달력으로 바꿔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여놓은 거야. 건드리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은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귀퉁이가 말리고 종이가 바래고 숫자들이 흐릿해졌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자리에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자리에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방식으로 13년째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음식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번 생일은 손님이 25명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작년에 30명이었던 것보다 훨씬 낫잖아. 감사한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눌려있던 신체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어떤 말들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둔해져 있었어요. 25명이 30명보다 적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분명 이상하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이었어요.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분노할 에너지조차 소진되어 버린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4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는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솜씨는 오직 가게에서만 발휘되었습니다. 집안 잔치 준비는 항상 언제나 빠짐없이 저의 몫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건 재료를 사오시는 것까지였습니다. 네가 요리학원까지 다녀온 사람이잖아. 그 솜씨 써먹으라고 배운 거 아니야. 썩힐 거야? 요리학원이요. 결혼 전에 제가 취미로 잠깐 다닌 걸 시어머니는 13년째 써먹고 계셨습니다. 당시 3개월짜리 주말 강좌를 들었을 뿐이에요. 파스타 만드는 법과 기본 한식 몇 가지를 배운 게 전부였는데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그건 저를 이 집 모든 잔치와 행사의 주방장으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매년 1월이 오면 저는 달력을 보기가 싫어졌어요. 12월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미 위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서였어요. 핀잔, 비교, 수군거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틀렸다는 평가.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기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그 가족을 제 가족처럼 여기고 싶었습니다. 첫 해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잘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깎여나갔어요. 2년째에는 설렘이 반, 부담이 반이었고 5년째에는 부담이 대부분이었으며 지금은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닳아 없어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보태던 저는 그날도 새벽 1시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였고 조금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니 오후 2시였어요. 몸 곳곳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올 테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보다 제 발로 일어나는 게 나았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장을 봐 오신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그리고 바닥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끝도 없이 많았어요. 무가 몇 개인지 세어보니 22개였고 당근도 12개가 넘었습니다. 도라지 한 단의 무게만 해도 팔이 당기는 정도였어요. 이걸 혼자 다 손질해야 한다는 사실이 눈앞에 물리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재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1월의 해는 짧아서 이미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짧은 겨울 낮 동안 저는 잠을 잔 거였고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부엌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어났어? 손이 10개도 아니고 하나씩 처리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 내일 본격적으로 조리해야 하니까 오늘 안에 손질은 다 끝내놔야 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 볼륨이 꽤 크게 켜져 있었는데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무, 당근, 배추 2포기, 도라지 2단, 고사리 3단.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어요.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팔을 다듬다가 눈물이 났어요. 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는 구분을 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두고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칼질 소리가 왜 그렇게 약해? 힘있게 썰어야지.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잖아. 시어머니가 부엌에 얼굴을 들이미셨어요. 도라지는 절대 너무 가늘게 썰지 마. 식감이 없어지거든. 고사리는 충분히 불렸어? 네, 어머니. 대답만 잘해. 항상 대답만 잘하고 결과는 엉망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다가는 또 다른 말이 나올 테고 그 말에 제가 무언가를 느낄 테고 그 감정을 감추는데 에너지를 써야 할 테니까요. 침묵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걸 13년에 걸쳐 배웠습니다. 남편 재우는 경비회사에서 야간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오후 늦게 들어와서는 소파에 힘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48인 남편은 요즘 들어 눈에 띄게 지쳐 보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야간 일이 힘든 건 알았어요. 하지만 지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지쳐 보여도 안 됐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터져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밥은 있어? 남편은 부엌을 스쳐 지나가면서
싱크대 위에 산처럼 쌓인 재료들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이 제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뭔가가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계속 썰었어요. 당근을 썰고 물을 썰고 계속 썰었습니다. 오빠 왔어? 거실에서 시누이 현숙이 말했어요. 42살인 현숙은 이혼 소송 중이라며 시댁에 들어와 산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매일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 소송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생신도 언니 음식 기대하는 손님들 많을 거예요. 언니가 해야 제맛이죠 뭐. 그 말은 칭찬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칭찬이 아니었어요.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숙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쇼핑몰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매일 2~3개씩 왔어요.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드셨는데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차렸어요. 조기구이,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두부찌개까지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차리고 나서 잠깐 상을 바라봤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정성껏 만든 거였으니까요. 두부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봤어? 안 봤어? 죄송해요. 어머님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다고 하셔서 조금 연하게 했어요. 내 혈압 걱정을 너가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는데 왜 내 멋대로 결정해? 어디서 배워온 거야? 그 버릇이. 짜게 하면 혈압 걱정하라고 하시고 싱겁게 하면 멋대로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쪽을 해도 틀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옳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적해야 하는 습관이 시어머니께 자리 잡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의 대상은 늘 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거실로 흩어졌어요. 저 혼자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부엌에서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계산해 본 적은 없었지만 몇 년치는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부엌에서의 시간이 쌓이면 몇 년이 될 거예요. 그 세월을 이 좁은 공간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재료 손질을 이어갔어요. 도라지를 소금으로 박박 비비고 고사리를 찬물에 넉넉히 담가두고 무는 나박나박 썰어서 절여두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잘 펴지지 않았고 어깨는 결리다 못해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리를 펴면 뻐근한 통증이 아래에서 위로 타고 올라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낯선 건 아니었어요.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낯익으면서도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았고 볼이 꺼져 있었으며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웃을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는 입꼬리.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2개 잡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에는 칼에 스친 흔적도 있었습니다. 찬물을 틀어 손을 담갔어요. 따가웠지만 차갑기도 했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제 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손 자체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 생일만 넘기면, 항상 이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번 생일만 넘기면, 이번 명절만 넘기면, 이번 제삿날만 넘기면. 하지만 그 너머에는 항상 또 다른 이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이 연속된 이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저는 그 이번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어딘가 도착할 거라고 믿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기억이 없을까? 왜 아무도 내가 아프다는 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밥하는 기계로 존재하는 걸까? 처음으로 이 질문들이 너무 선명하게,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오래된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금인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금을 따라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 금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끝없이 채소를 썰고 끝없이 설거지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그 집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깨어났어요. 오래 이 집에 살다 보니 몸이 잔칫날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학습된 긴장감이었어요. 손님들은 오후 1시에 오기로 했고 그 전에 모든 음식을 완성해야 했어요. 넉넉해 보이지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쑤셨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서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해볼까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통증을 무시하고 일어서는 것도 이제는 몸에 뱃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어젯밤 절여둔 무에서 물이 흥건히 배어나와 있었고 고사리는 적당히 불어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이 잘 빠져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5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갈비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갔어요. 갈비 5kg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충분히 뺐습니다. 그 과정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끓는 물에 한번 데치고 나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간장, 배즙, 양파즙, 다진 마늘, 생강, 설탕, 참기름을 차례로 넣어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괜찮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만들었고 매년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맛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빠지니까요. 그냥 만들어야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만들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7시에 일어나셨어요. 갈비 양념 비율이 내 것이랑 달라 보이는데 배를 얼마나 넣은 거야? 아직 냄비에 올리지도 않은 양념을 눈으로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냄새를 맡으신 것도 아니고 맛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셨습니다. 레시피 그대로 했어요. 한번 맛봐 주시겠어요? 됐어. 어차피 내 거랑은 다를 거야. 40년 동안 내가 만든 맛을 어떻게 따라가. 그냥 너무 달지만 않게 해. 저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비교를 13년째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교에서 항상 지면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된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9시가 되자 현숙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언니, 커피 있어요? 아, 믹스커피 다 떨어졌네. 사다 놓지. 저한테 하는 말인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현숙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시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들을 훑어봤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언니 이런 거 힘들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심스럽다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도움을 부탁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집에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부엌에 서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새언니가 훨씬 잘하는데 제가 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웃으면서 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화가 나는 건지 공허한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현숙은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5개의 냄비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혼자 조리를 이어갔어요. 갈비찜이 끓는 동안 잡채 재료를 준비했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나물 재료를 삶아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어요. 손이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10시가 넘어 시어머니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부엌에 오셨어요. 은은한 분홍빛 저고리에 옥색 치마였는데 그 차림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첫마디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전색이 왜 저래? 불이 약했나? 아직 초벌이에요. 한 번 더 붙여야 해요. 그러면 진즉에 3개 했어야지. 시간 계산을 못해? 13년을 했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해야 할 것 아니야. 13년 시어머니는 그 숫자를 무기처럼 쓰셨어요. 13년이 지났으니 더 잘해야 하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니 더 부족하다는 논리. 하지만 저는 13년 동안 칭찬을 받으며 성장한 게 아니라 핀잔을 받으며 쪼그라들어 왔어요. 어떤 기술도 좌절 속에서는 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가 울리자 거실로 나가셨어요. 여보세요. 언제 도착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새 준비했거든요. 손맛이 진짜 예술이에요. 방금 전까지 음식 타박하시던 분이 전화기 너머로 저를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냄비를 저었어요. 자랑을 하신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랑이 제 귀에는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한테는 자랑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그 말씀을 한 번도 직접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 잘 뒀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는 걸까요? 그 불균형이 13년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잃어갔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부엌으로 오셨어요. 올케가 며느리 잘 뒀다고 하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너는 왜 만날 그 표정이야? 내 생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맛이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 있어?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계신 분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삼키는 게 이제는 반사적인 행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삼키고 보는 거예요. 13년 동안 훈련된 반응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친정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부엌에서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받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어요. 그냥 가져가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세요. 사돈이에요? 정희는 지금 바빠요. 오늘 제 칠순 잔치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하세요. 어머니, 잠깐만요. 나중에 하라고요, 나중에. 뚝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친정 엄마는 분명히 오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전화하셨을 거예요. 그 전화가 10마디도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만 참아. 내 생일이잖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전화하는 친정도 많지 않아. 일주일에 2번.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를 세고 계셨어요. 그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부모님께 전화하는 게 많은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버티기를 포기한 소리였어요. 탄성의 한계를 넘어선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 파전을 붙였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닿았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이 더 아팠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손님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상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걸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에도 오후에 눈을 뜨자마자도 밤새도록도 준비한 것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제 손이 닿은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보이는 사람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얼굴빛이 하였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방금 연락 왔는데 못 온다고 했던 분들이 온대. 몇 분이요? 5명이야. 그럼 30명이 되는 거야. 음식이 부족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이미 몸이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5명 분량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뭘 더 만들면 될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부엌 일을 해? 나는 손님 맞이를 해야 하잖아.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계란이 2판 있었고 애호박이 3-4개 있었으며 두부도 2모 있었어요. 계란찜이랑 호박전 더 만들게요. 빨리 해. 시간 없어. 계란 20개를 한꺼번에 깼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지만 빠르게 저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재촉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그거야? 내가 직접 할까? 아, 내가 하면 손님 맞이는 누가 해? 빨리빨리. 현숙이 화장을 다 마치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밝은색 블라우스에 잘 어울리는 스커트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예뻐 보였어요. 저는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요. 언니, 저 어때요? 옷 이상해요? 예뻐. 저는 계란을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렇죠? 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니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화이팅? 파이팅.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그 말이 공중에 남아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13년 동안 이 집에서 들은 가장 가볍고 가장 공허한 응원이었어요. 남편 재훈이 양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어? 손님 더 오신다고 해서 음식 추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를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힘들겠다는 말 뒤에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이 오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말은 그냥 확인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확인이요. 그 확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어봤어요. 왜냐면 아직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손님 오기 전에 그릇 빼줘야 하는데. 그래 볼게. 남편이 소매를 걷었어요. 그릇 서너 개를 씻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재훈아, 너 거기서 뭐 하냐? 설거지 좀. 아니, 칠순 잔치날에 아들이 설거지를 해? 며느리는 뭐 하러 있어? 나가 어서. 엄마,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나가라고. 손님들한테 인사해야 할 사람이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으면 어떡해. 창피하지도 않아. 남편은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손을 대충 닦고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나를 도와주려던 사람이 시어머니에 의해 막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항 없이 나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아내가 어딨어? 그것도 손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들이 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이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체면을 위해서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체면, 잔치를 차리는 것도 체면, 며느리가 부엌에 있어야 하는 것도 체면, 그리고 그 체면을 위해 소모되는 건 언제나 저였어요. 호박을 썰다가 칼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배어났어요. 빨갛고 선명한 피가 손가락 끝에서 맺혔습니다. 아이고, 칼도 제대로 못 잡아? 그 피 음식에 떨어지면 다 버려야 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음식 버릴까봐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보다 음식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13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음식보다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계속 썰었습니다. 밴드를 붙이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꽉 쥐었어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랑하고 활기찬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아직 부엌이었습니다. 그 명랑한 소리들과 부엌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 이상의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세 번째로 부엌에 뛰어오셨어요. 이번에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손님이 다 와서 상 앞에 앉아 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해? 이게 무슨 꼴이야? 목소리가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손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30명이 일제히 부엌 쪽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와야지.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내 칠순 잔치를 이렇게 망쳐.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정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아침 5시부터 부엌에 있었는데 이게 최대한이야? 제가 느린 거지 뭐가 최대한이야? 저는 냄비 앞에 서서 멈추지 않으려 했어요. 계속 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이 집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이었을까?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대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첫 번째 불을 껐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타오르던 불꽃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파란 불꽃이 사라지고 가스레인지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스위치도 내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고요함이 왔어요. 냄비들이 끓는 소리가 멈추고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13년 동안 이 부엌을 채우던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희야, 지금 뭐해?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13년 동안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단정하게 2번 접어서 식탁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쳐뒀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조심스러웠어요. 야, 지금 뭐 하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흰빛으로 번쩍이다가 진동이 한 번 오더니 검게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꺼진 화면을 한번 보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정희야,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부엌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가면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끝이라면 끝내면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고 장갑을 끼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30명의 시선이 현관 쪽을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을 더 이상 등으로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쏟아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그 뜨겁고 답답한 열기보다 이 차가운 바람이 훨씬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제가 나간 후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조각조각 들은 이야기예요. 일부는 제가 상상으로 채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혼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냄비들은 꺼져 있었고 기름 냄새만 남아 있었고 앞치마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 앞치마를 처음 발견한 건 남편이었을 거예요. 단정하게 접힌 앞치마. 남편은 그걸 보고 뭔가를 느꼈겠지요. 홧김에 던진 게 아니라 접어서 걸어뒀다는 걸, 그게 얼마나 결연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뛰쳐나간 게 아니라 정리하고 나간 거라는 걸. 엄마, 정희가 연락이 안 돼. 30명의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칠순 한복의 분홍빛 저고리가 갑자기 어색하게 보였을 겁니다. 남편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을 거예요. 현숙도 전화를 걸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겠지만
전부 익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수습을 해보려 하셨겠지만 계란찜은 아직 익지 않았고 밥도 되지 않았어요. 호박전은 절반만 붙여져 있었고 오이 무침은 간도 맞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40년 반찬 가게를 하셨지만 여러 음식을 동시에 완성해내는 건 다른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현숙은 계란도 제대로 깰 줄 몰랐고 남편은 불 조절을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친언니분이 주방 상황을 보시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효수가 솔직히 말해봐. 이 음식 다 며느리 혼자 준비했어? 같이 했지. 내가 재료 사오고 지시도 하고. 재료 사오고 지시한 게 같이 한 거야? 칠순 잔치를 며느리 혼자 차리게 하면 어떡해. 그것도 새벽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나간 거잖아. 아, 그건 걔가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야. 한계가 온 거야.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효수가 너도 시집살이 했다고 며느리한테 똑같이 시키면 되겠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칠순 잔치를 축하하러 온 자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옛날 방식이에요. 아이도 없는데 그렇게 부려먹으면 어떡해요. 그 말이 화살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꽂혔을 거예요. 평생 당신이 져왔던 체면이 칠순 잔치날 이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겠지요. 잔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일찍 자리를 뜨는 손님들이 생겼고 남은 분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가 한평생 쌓아온 체면이 이날 한꺼번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건 전화는 140통이 넘었어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1월의 거리는 차가웠어요. 바람이 매서웠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위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한 걸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답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답이 없는 상태가 두렵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해버린 뒤의 막막함과 그 막막함 안에 섞인 이상한 가벼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친정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의식적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니었는데 몸이 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20분을 더 걸었어요. 발끝이 얼어붙었고 귀가 빨개졌을 거예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는 작은 칼국수 집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어요. 간판에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깜빡임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완벽하게 켜져 있지 않아도 깜빡이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반가웠어요.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으니 당연했어요. 저는 문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제가 어릴 때도 있던 의자였어요. 수십 년 된 의자였는데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차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한 장면씩 천천히 떠올랐어요. 새벽 4시 반에 부엌, 2판의 계란, 끊어진 친정 엄마의 전화, 피가 나는 손가락,
아무도 걱정하지 않던 그 순간들, 그리고 알치마를 접어서 의자에 걸쳐두던 제 손.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어요. 눈가에 맺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1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13년 동안 듣지 못한 것, 아프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던 것, 친정 엄마 전화를 마음 놓고 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손등에 잡힌 물집과 칼에 스친 손가락들과 새벽마다 혼자였던 부엌의 기억들이 전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때 가게 2층에서 불이 켜졌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정희야. 그 한마디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냥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인데 그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았어요. 아니, 느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기억이 났다는 게 맞았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제 이름이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엄마는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으시고 제 곁에 쭈그려 앉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래된 면 잠옷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와 온기가 섞인 그 냄새가 어릴 때 무릎을 다쳐서 울면 엄마가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 앞에서 저는 43이 아니라 13이 된 것 같았어요. 아직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때에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면 13년을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셔서 2층 방 이불을 꺼내주셨습니다. 가게 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육수 냄새, 밀가루 냄새, 그리고 엄마의 냄새. 시댁 부엌의 냄새와 비슷한 종류의 냄새였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냄새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것은 냄새의 차이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맡을 때 제 마음 상태의 차이였을 거예요. 엄마가 이불을 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자, 얘기는 내일 해. 그런데 그때 다시 켜놓은 제 휴대폰이 진동을 시작했어요. 알림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카카오톡. 화면이 쉴 새 없이 켜지고 꺼졌어요. 엄마가 휴대폰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베개 밑에 넣어버리셨어요. 지금은 네 몸부터 챙기자. 그 말이 허락 같았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허락.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 가게 일을 도왔어요. 칼국수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시댁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속도를 타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식의 트집을 잡지 않았고 아무도 제 등 뒤에 서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그 자체로 일이었어요. 어떤 감시도, 어떤 평가도, 어떤 핀잔도 따라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희야,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편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몸에 힘든 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시댁에서 늘 움츠려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눈을 바닥에 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가게 같이 하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빠르다, 잘한다, 칭찬이었어요. 단순하고 짧은 칭찬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에 닿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펐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를 그동안 못 들었다는 게 엄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봤어요. 뭔가 생각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댁에서 계속 연락 오지? 네, 안 받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딸.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어진 제 손등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물집 자국이 있었고 칼에 스친 흔적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꽉 주셨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돼. 엄마 혼자 하기 벅찼는데 잘 됐어. 그 말이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어딘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요. 저는 그 허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들어온 건 남편 재훈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면도를 하지 않아서 수염이 거칠었고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야간 일을 하는 사람의 피곤함이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종류의 피곤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낮고 힘이 없었어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예전이었다면 저 모습에 가슴이 흔들렸을 거예요.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차분했습니다.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앉아. 재호는 테이블 하나에 앉았고 저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지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자.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 다녀왔어. 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오는지 조용히 살폈어요. 예전이었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장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안에서 오는 건 급박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고 그 안타까움은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현숙이는 뭐해? 현숙이는 소송 준비 때문에 바빠. 당신은 혼자서 밥도 못해? 라면은 끓여. 라면은 끓인다고 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이제 라면을 끓인다고. 저는 그 말에서 어떤 슬픔을 느꼈어요. 그가 힘들다는 슬픔이 아니라 이 집이 얼마나 오래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는지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진짜야. 다시 그 집에 며느리로 돌아가는 건 안 해.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따로 나와서 우리 둘만 사는 거라면 생각해 볼 수 있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우리만의 집, 어머니 드나드는 거 없이. 재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 물컵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진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어. 긴 침묵 끝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럼 나도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정희야, 선택해. 어머니를 택할 건지, 나를 택할 건지. 이제는 중간이 없어.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나중에 결정하는 건 없다고.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결국 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 재훈이 나간 후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괜찮니? 네. 정말로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신도 신기했어요. 13년 동안 이 사람 앞에서 항상 흔들렸는데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척해 보였어요. 아마 그 한 달 동안 많이 고민했겠지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오랫동안 이 집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힘든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 이해가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셔. 밥을 거의 안 드셔. 나를 볼 때마다 울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무너진 그날을. 그리고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왔을 거라는 것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살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럼 나도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 정희야,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재훈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긴 손이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안쓰럽다는 감정이 저를 다시 그 자리로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미안해, 엄마를 두고는 못 나가겠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결혼 생활 동안 재혼을 알아온 세월이 그 답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알겠어. 정희야, 잘 지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훈은 한참 더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마치 비가 오는데 젖지 않는 것처럼 슬픔이 안에서 흐르는데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 한 달 동안 조금 달라진 거였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가게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을 늘리고 공간을 정비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그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오시니까요. 봄이 오면서 가게 맞은편 자리를 추가로 임대했어요. 테이블을 5개 더 늘리고 주방도 넓혔습니다. 새 간판을 달았어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정인의 손칼국수 앤드 가정식.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게 문을 열기 전에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1월의 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그 종이를 봤습니다. 대표자 한정희. 제 이름이었어요.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누구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정희. 43세 처음으로 갖게 된 제 이름의 공식 서류였어요. 코끝이 찡해졌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것 같기도 했지만 그냥 코끝만 찡했어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우리 정희가 사장님이 됐네.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울지 마요, 엄마. 기뻐서 그러는 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게를 혼자 지켜온 엄마를, 딸이 도망쳐 오던 날 밤에 플라스틱 의자 앞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와준 엄마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개 밑에 휴대폰을 넣어준 엄마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생각나서 꽉 안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였어요.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많이 작아져 보이셨습니다. 한복 대신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어깨가 구부러지고 걸음이 느려지셨습니다. 손에는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간판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정인의 손칼국수 앤드 가정식이라는 글씨를 천천히 읽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반죽을 계속 치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카운터 앞까지 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날카롭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조심스럽고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낯선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 낯섦 안에 오히려 더 진짜 같은 무언가가 있기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반죽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차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너희 엄마 전화도 그러면 안 됐는데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동안 고생만 시켰어.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1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 한마디가 13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손님들 계셔서 바빠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이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절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재훈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대. 그건 재훈 씨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제발. 어머님, 저는 이제 여기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제 자리예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대답을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재훈이는 나는 각자 사세요. 그게 지금은 서로에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손님이 주문하신 칼국수를 들고 테이블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서 계시다가 결국 나가셨어요. 손에 들고 오신 봉지는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던 과자였어요. 저는 그 과자를 한동안 바라봤다가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괜찮니? 네, 지금껏 중에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제가 46이 되던 해 1월이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알바생 3명을 고용했어요. 대학생인 지수, 서연, 그리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재였습니다. 셋 다 성실하고 밝았어요. 같이 일하면서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이 가게에서 웃는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어요.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3명이 몰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다가 제가 쳐다보면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모른 척했습니다. 생일 당일 가게 문을 닫자마자 지수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서연과 민재가 양쪽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켜주셨어요.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3명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졌어요. 어머, 언제 준비했어? 사장님 모르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장님이 너무 눈치가 빨라서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요.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사장님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수 올림. 저 처음에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연 올림. 남자도 부엌일 할 수 있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재 올림. 편지를 읽다가 잠깐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게 저였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따뜻한 어른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 말은 사실인 거겠지요. 적어도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내 생일이 기다려지네.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1월이 무서웠던 사람이 이제는 1월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변화가 어쩌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가게가 오래 유지되기를, 엄마가 건강하시기를, 이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용히 빌었어요. 비슷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그날 생일을 마치고 엄마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1월의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뼈에 사무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견딜 수 있는 차가움이었어요. 엄마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재미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 서연이가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 내일 장 봐야 할 것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소함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소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졌을 때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였어요.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재훈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재훈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느렸고 재훈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재훈이 40대이지만 50을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그 안쓰러움 안에는 과거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 그래도 아직 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담담함도 있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어요. 이상하게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13년 전에 그 불씨가 타올랐을 때 저는 그것을 에너지로 써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제 그 불씨는 여기서 가게를 밝히는 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태워야 할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표정을 읽으셨어요. 지나가자. 네. 우리는 다른 길로 걸었어요. 그들이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선택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이 굳었을 거예요. 아니면 달려가서 인사를 했겠지요.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숨겼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다른 길로 걸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꼭 같이 쥐어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엄마, 올봄에 강릉 가요. 바다 보러. 그래, 우리 딸이 사장님이 됐으니까 사장님 말 들어야지. 생일 선물이에요. 내 생일은 몇 달 남았는데. 그냥 미리. 엄마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월의 인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씩 뒤로 지나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날 앞치마를 접어서 의자에 걸쳐두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걸 선택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자리가 되었어요. 그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그들이 있고요. 어느 쪽이 옳은지 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각자의 삶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46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 잔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죽은 것 같았던 눈이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46의 한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간판 아래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제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내 생일이었다. 46번째 생일이었고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생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생일이 아닌 나만을 위한 날이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13년 전에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왔다. 그 두 글자를 쓰고 나서 잠깐 펜을 멈췄어요. 왔다. 이 두 글자가 그 어떤 긴 문장보다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제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대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번만 넘기면이라는 말로 자신을 달래고 계신가요? 그 이번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정희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앞치마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겪어온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묶어두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어요.